혹시 돌아가신 분 페이스북에서 생일 알림?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 있죠.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네, 며칠 전에 저도 그런 알림을 받았는데 마음이 참 이상했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글이 바로 그런 순간에서 시작되거든요. 아, 고 홍세화 선생님의 생일 알림. 맞아요. 작가가 그 알림을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홍세화 선생님과 노회찬 의원 두 분은 저 세상에서 만나 화해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깊은 사색이 담긴 글을 통해서 한국 진보 정치의 두 큰 인물, 홍세화와 노회찬의 관계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공적 우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 그리고 그 이상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글이 정말 좋은 게 두 유명인의 개인사를 그냥 가십처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니죠. 하나의 정치적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념적 갈등, 또 되게 인간적인 갈등의 본질을 파고들고 있어요. 작가는 아마 두 사람의 그 미완의 화해를 통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고뇌,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비단 정치 영역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고요. 그럼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죠. 글이 작가의 개인적인 기억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홍세화 선생님을 직접 만났던 두 번의 경험이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는데 네. 첫 번째가 2002년 서울에서였죠. 그때 홍 선생님은 머리카락도 검고 그 특유의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고. 아, 2002년 그런 낙관적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희망찬 이미지를 먼저 딱 보여주니까 나중에 드러날 갈등의 무게가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안타까움도 더 커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작가가 이분들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게 그냥 멀리서 분석한 글이 아니라 애정을 담은 회고라는 느낌을 주고요. 정말 그랬겠네요. 그 희망적이었던 첫 만남이랑 너무 다르게 15년이 지난 2017년 캐나다에서의 두 번째 만남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렇죠. 작가가 용기를 내서 노회찬 대표와의 화해 여부를 물었는데 홍 선생님이 아무 대답 없이 그냥 마당만 보면서 담배만 피웠다고 하죠. 아, 그 침묵이. 네, 그 침묵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어쩌면 설명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감정의 골이 그 안에 담겨 있었을 거예요. 작가도 더 이상 묻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게를 존중했기 때문이겠죠. 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갈등이 정치 노선이 달랐다, 이런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원을 넘어섰다는 걸 알 수 있죠.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인 문제였다. 네, 오랜 동지에 대한 어떤 서운함, 어쩌면 배신감, 그럼에도 남은 애증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 있었겠죠. 그런데 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 무거운 침묵이 흐른 바로 그 자리에서 홍 선생님이 교민들한테 심상정 후보를 찍으라고 조언했다는 대목이요. 아, 맞아요. 그 부분. 글에 따르면 당시 홍 선생님은 심상정 후보와도 정치적으로 화해하지 않은 상태였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노회찬 의원과의 개인적인 감정은 풀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이 글이 탐구하려는 핵심적인 딜레마랑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봐요. 아, 그런가요? 네. 아마 홍세화라는 인물 안에는 두 가지 원칙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동지로서의 신의, 관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네. 다른 하나는 더 큰 정치적 대의, 진보의 길에 대한 냉정한 판단. 이게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개인적인 서운함은 서운함이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깊은 서운함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당시 정치 지형에서 진보정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원칙적으로 옳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와, 그게 가능한 거군요. 이게 그가 얼마나 원칙을 중시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또 역설적으로는 그토록 원칙적인 사람이기에 한 번 틀어진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건 더 어려웠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해요. 아, 감정의 문제와 원칙의 문제를 쉽게 뒤섞지 않는 성격이었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모습이야말로 이 글이 파고들려는 공적 우정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가가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바로 이 공적 우정이라는 개념을 가져오잖아요. 사회주의 사상의 핵심 중 하나라고까지 하는데 정확히 뭘까요, 이게? 네. 작가가 정의하는 공적 우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적인 우정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냥 마음 맞고 사이좋게 지내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오히려 끊임없이 서로 비판하고 배우고 자기 생각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관계 그 자체를 말해요.
매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관계? 맞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피곤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동지의 비판을 통해 함께 더 나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핵심이거든요. 단순한 침묵이나 동의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과정으로서의 연대.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듣고 보니 거의 이상적인 토론 공동체의 모습 같은데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면서 함께 발전하는 관계라니. 이상적이죠. 하지만 작가는 곧바로 현실의 문제를 꼬집죠. 이상은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분노와 좌절의 화살이 외부의 압제자가 아니라 네, 바로 어제까지 함께했던 내부의 동료를 향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이건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작가가 말하는 진보 정치의 비극적인 역설인 거예요. 이상은 공적 우정인데 현실은 끝없는 내부 갈등.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아요. 과거 독재랑 싸울 때는 외부의 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내부 결속이 비교적 쉬웠다는 거예요. 목표가 단순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합법 정당을 만들고 당비를 걷고 선거를 치르는 이른바 일상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종류의 스트레스가 생긴 거죠. 현실적인 문제들이요. 네. 누가 더 많은 자원을 갖는지, 누구의 노선이 채택되는지 같은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과거의 동지애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거대한 적과 싸울 때보다 오히려 내부 살림을 꾸려나가는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네요. 아이러니하죠. 목표는 같아도 그 목표로 가는 방법에 대한 이견이 생기고 그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정말 그렇네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는 공적 우정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화해의 죽음이라는 아주 강렬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맞아요. 화해의 죽음이라니. 저도 처음엔 무슨 뜻인가 했어요.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단호한 표현이잖아요. 네, 이 표현이 이 글의 또 다른 핵심이죠. 작가는 어린아이들의 싸움을 예로 들어요. 네. 아이들은 오늘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워도 내일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같이 놀잖아요. 그쵸. 금방 풀리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자기 자존심보다 친구랑 노는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이죠. 여기서 죽음이란 바로 그 어른들의 단단한 자존심, 즉 에고의 죽음을 의미해요. 에고의 죽음. 네, 공동의 목표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나의 오름, 나의 서운함, 나의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선을 내미는 결단, 그게 바로 화해의 죽음인 거죠. 갈등을 치유하고 다시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군요. 맞습니다. 그 화해의 반복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한다고 보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관계를 살리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적인 화해나 굴복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또 선을 긋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그럼요. 맹목적인 충성이나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죠. 때로는 정체된 동지를 과감히 떠날 필요도 있고 비판할 때는 수술칼처럼 날카로워야 한다고도 말하잖아요. 정합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작가는 공적 우정과 친족 애정이라는 개념을 날카롭게 구분합니다. 그 부분. 이 부분이 정말 이 글의 백미라고 생각하는데요. 작가는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 특히 정치 영역에서 공적 우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친족 애정이 차지했다고 비판해요. 친족 애정? 네, 잘해도 내 편, 못해도 내 편인 거죠. 내용이나 원칙과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주고 감싸주는 마치 가족주의나 팬덤 같은 문화예요. 저는 친족 애정이라는 표현 보고 진짜 무릎을 탁 쳤어요. 와닿죠? 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많은 공동체에서 우리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 없이 감싸주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니까요. 맞아요. 그런 친족 애정 문화 속에서는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 성찰이 불가능해지죠. 공동체는 고인물처럼 썩어갈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공적 우정은 때로는 정말 아픈 비판을 감수해야만 하는 관계인 셈이네요. 그렇죠. 당신이 틀렸을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게 진짜 동지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엄청난 용기와 신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현실에서 실천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네, 정말 어렵죠. 이 공적 우정과 화해의 죽음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다시 홍세와 노회찬 두 사람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이들의 미완의 화해가 더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가가 언급했듯이 두 사람은 그냥 동료가 아니었잖아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독재에 함께 맞서 싸웠고 심지어 지사 같은 줏대 있는 면모까지 공유한 어쩌면 서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을 사람들인데 그것이 바로 이 글이 담고 있는 중심적인 비극입니다. 그 누구보다 공적 우정의 가치를 잘 알았을 법한
이념투쟁의 상징 같은 두 인물조차 개인적인 갈등의 고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 이 사실 자체가 공적 우정의 실천이나 화해의 죽음이라는 과제가 한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얼마나 이루기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 오히려 그 강한 신념과 뚜렷한 줏대가 관계를 되돌리기 더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됐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바로 그거예요. 신념이 강할수록 화해의 죽음, 즉 에고의 죽음을 감행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자신의 신념과 자아를 거의 동일시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작가는 두 사람의 화해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시작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실패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성찰해야 할 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비단 진보 정당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위해 모인 모든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는 질문이네요. 네, 회사, 연구팀, 심지어 가족까지도요. 2022년 초에 작성된 이 글의 메모가 지금은 어떤 화해의 죽음이 필요한 시기이다 라는 문장으로 끝난다고 해요. 네,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슬픈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우리 현실을 향한 아주 절실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과거의 실패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묻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가가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점을 덧붙여요. 어떤 점이죠? 우리가 홍세와 노회찬처럼 널리 알려진 인물들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름 없이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온 수많은 훌륭한 활동가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이 말을 통해 논의의 초점을 두 거인의 비극적인 서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적 우정을 실천하며 공동체를 지탱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생태계로 확장시키고 있어요. 거창한 영웅서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평범하지만 비범한 사람들의 노력에 주목하게 만드는군요. 바로 그렇죠. 맞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끝내 화해하지 못한 실패담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들이 추구했던 공적 우정이라는 이상 자체가 빛을 잃는 건 아니니까요. 그럼요. 오히려 그들의 안타까운 마지막은 후배 세대인 우리에게 그 이상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현해낼 것인가라는 무거운 숙제를 남겨준 셈이네요. 그렇죠. 그들의 이야기는 실패한 교훈으로서 여전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이 글을 다 읽고 나니 저 역시 제가 속한 여러 관계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신께 남겨드릴 마지막 생각거리는 이것입니다. 네. 당신이 속한 공동체, 직장, 혹은 가까운 관계 속에서 공적 우정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편안함과 익숙함에 기대어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는 친족 애정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요? 피할 수 없는 갈등을 넘어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화해의 죽음, 즉 잠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결단인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